당신 다른 년이라도 만난 거야? 만났어. 3년 됐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의 새벽은 정적보다 무겁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오래된 아파트.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강지우는 눈을 뜹니다. 알람은 아직 10분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5년 전부터 시계보다 먼저 깨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옆자리에 남편 진우는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를 짚고 일어납니다.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그녀는 신음조차 입술 안으로 집어삼킵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부엌이 아닙니다. 현관 옆 안방보다 조금 작은 방. 그곳엔 5년째 지훈의 온 세상을 가둬버린 시어머니 순자가 누워 있습니다. 문을 열면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특유의 큼큼한 노인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지우는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지훈의 손길은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순자의 마른 몸을 옆으로 돌리고 기저귀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욕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피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입술은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지우는 거지에 물을 적셔 순자의 입술을 정성스레 닦아줍니다. 이 소리는 지훈에게 일종의 비명입니다. 어머니의 폐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끈적한 가래들. 지우는 석션 팁을 능숙하게 조절하며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순자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집니다. 지우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5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와 몸으로 대화해온 시간입니다. 남들은 효부라고 부릅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천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감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라는 창살 없는 감옥.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갑. 지우는 그 수갑을 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1800일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제는 남편 진우의 시간입니다. 지우는 앞치마를 단단히 묶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황태의 장국입니다. 황태를 참기름에 볶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의 소독약 냄새를 잠시 덮습니다. 지우는 국을 끓이며 한쪽에서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립니다. 칙, 스팀 다리미의 증기가 지훈의 얼굴을 적십니다. 지훈에게 진우는 신앙이었습니다. 시댁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준 남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구박받을 때 지훈이 잘못 아니다라며 제 앞을 막아줬던 남자. 지우는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 기꺼이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큰일 해.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약속이 지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합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을 뿐입니다. 여보, 국이 좀 짜? 어머님 상태가 어제 좀 안 좋으셔서 신경을 못 썼네. 아니, 괜찮아. 근데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회식 있어. 그래요. 피곤할 텐데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당신 건강 챙겨야 어머님도 나도 버티지. 진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위질감을 느낍니다.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겨울의 끝자락 순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상주인 진우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나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 사무실. 공기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강지우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영정사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 순자는 평생 보여준 적 없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가 낯설어 자꾸만 시선을 발끝으로 옮깁니다. 장례 이틀째. 지훈의 발바닥은 감각이 없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발바닥이 상복 바지 끝단에 닿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갑니다. 육개장 김이 지훈의 얼굴을 덮칠 때마다 그녀는 환각을 봅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가래를 뽑아내던 그 눅눅한 새벽의 증기들. 조문객들의 말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딨어. 김노인 복 받았지.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입니다. 5년의 시간이 고생이라는 단어 하나로 휘발되는 기분입니다. 지훈은 생각합니다. 나의 5년은 저 국밥 한 그릇보다 가벼운 것이었을까? 지훈은 진우를 봅니다. 남편은 장례 내내 곡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지우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습니다. 독자로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던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지우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물 좀 마셔요. 입술이 다 텄네. 진우는 대답이 없습니다. 지훈의 손이 닿자 그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혹은 닿아서는 안 될 것에 닿은 사람처럼 지훈은 그 짧은 반응에서 서늘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합니다. 장래의 피로 때문일 것이라고 상실의 슬픔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부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훈을 맞이하는 것은 기괴한 정적입니다. 5년 동안 집안을 가득 채웠던 환자의 신음도 석션 기계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냄새만은 그대로입니다. 벽지 구석구석, 소파 천 사이사이에 스며든 소독약과 노인 특유의 큼큼한 냄새. 아무도 없는 방. 지우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손을 거둡니다.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납니다. 자유.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가 찾아왔는데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린지 모릅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요. 내일은 어머니 유품 정리 좀 해야겠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식탁 조명 아래 봉투의 하얀색이 유난히 도드라집니다. 지훈아, 불 좀 켜봐. 할 말이 있어. 지훈은 일어납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지우는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봉투 겉면에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봉투 안에 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탄임을.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냅니다. 이혼 협의서. 선명한 인쇄체 글자가 지훈의 눈을 찔러옵니다. 그녀는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지만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튕겨나갑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없음.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례식 끝나고 돌아온 아내한테 이게 지금 할 짓이야? 장난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린 거야.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서. 도리? 당신이 도리를 알아? 내가 당신 어머니 수발들 때 당신은 뭐 했는데?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대고 집구석 한 번 안 들어오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도리를 말해? 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누가 하래? 내가 엄마 집에서 모시자고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효부 소리 듣고 싶어서 주변에서 칭송받고 싶어서. 당신이 고집 피운 거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동안 이 집은 감옥이었어. 퇴근해도 냄새나고 우울하고. 당신은 늘 앞치마 두르고 엄마 가래만 뽑고 있고.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5년의 헌신이 코스프레가 되고 자신의 희생이 남편에게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 지우는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감옥 밖에서 뭘 했는데? 다른 년이라도 만난 거야? 만났어. 3년 됐어. 그 사람은 나한테 냄새난다고 안 해. 나랑 같이 웃어주고 같이 영화도 봐줘. 당신이 엄마랑 지옥을 지키는 동안 나는 그 사람하고 천국을 맛봤어. 이제 그만하자.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진우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지훈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훈은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지훈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훈은 손에 밴 냄새를 맡아봅니다. 여전히 향 냄새가 납니다. 5년 동안 씻고 또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죽음의 냄새. 지훈은 비누를 묻혀 손을 문지릅니다. 박박 살같이 붉어질 때까지 문지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뜨거운 불덩이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깊게 파인 주름, 초점 없는 눈동자. 거기에는 강지우는 없고 누군가의 며느리와 아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물기를 닦지 않은 채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녀는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갈하게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의 겨울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우라는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간 지금부터가 진짜 홀로 건너야 할 혹한의 시작임을.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바람이 폐부에 박힙니다. 냄새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비겁한 남편의 채취도. 강지훈의 나이 54.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그녀는 비로소 혼자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겨울 새벽 5시 15분. 공기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피부를 파고듭니다. 강지훈은 경기도 수원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5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사방 10평 남짓한 시어머니의 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좁은 감옥을 벗어나 광활한 세상 밖으로 던져진 지우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숨가쁜 적막을 느낍니다.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선 타인입니다. 54살의 강지훈. 한때는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촉망받던 직장인이었으며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여자는 깊게 파인 팔자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진 이름 없는 중년 여성일 뿐입니다. 지우는 목도리를 턱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몸 어딘가에 배어 있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소독약 냄새를 세상에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고 지우는 인파에 때밀리듯 몸을 씻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객차 안은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으로 도피하거나 부족한 잠을 채우려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우는 출입문 옆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봅니다. 검은 터널 속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투명하게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꽉 움켜잡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낡은 인조 가죽의 질감이 까칠합니다. 불과 보름 전 남편 진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나갔을 때 그녀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5년의 헌신을 자기 만족이라 칭하며 떠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심하게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쌀통은 바닥을 보였고 관리비 고지서는 어김없이 현관문에 꽂혔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가난한 현실이 그녀를 이 새벽 기차에 태운 것입니다. 지우는 가방 속에서 구겨진 간병인 교육원 안내서를 꺼냅니다. 전문 간병인 양성 과정. 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남을 돌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여자. 그 비참한 재능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존줄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훈을 쓰라리게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전동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지훈은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난 5년을 애도합니다.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희망의 집 간병인 교육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진한 락스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지훈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치우고 닦고 살려내려 애썼던 5년의 향취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지훈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없지만 다들 눈빛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지우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날 것 그대로의 인생입니다. 자식 군대 보냈는데 붙일 돈이 없어. 남편 사업 망하고. 연락 두절이야. 당뇨 약값이라도 벌어야지 어떡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삶의 비애가 묻어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끈적한 생명력이 서려 있습니다. 지우는 그들 틈에서 묘한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어머 자기. 처음이지? 얼굴 보니까 아주 험한 일은 안 해본 얼굴인데. 여긴 왜 왔어? 취미로 하기엔 여기 너무 빡세. 하루만 실습해도 허리 나가고 손목 나가는 곳이야. 아니에요. 저도 고생이라면 할 만큼 했어요. 먹고 살아야 해서 왔고요. 그래. 손을 보니까 좀 그렇네. 마디가 굵은 게 예산일 한 손은 아니구만. 근데 이 일 말이야. 비위 약하면 절대 못해. 남의 똥기저귀 가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자식 거 가는 것도 징그러울 때가 있는데 생판 남의 걸. 에휴 말해 뭐해. 우리 같은 년들 팔자가 그렇지 뭐. 지우는 명숙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5년 동안 지훈이 닦아낸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이었고 꿈이었으며 아내로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하냐는 질문에 지훈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훈에게 그 일은 이제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한 생존의 근육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펜을 쥐고 강사의 말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합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출석부 위에 햇살이 한 줄기 비칩니다. 오후 실습 시간입니다. 강의실 중앙에는 성인 남성의 무게와 비슷한 실습용 마네킹이 누워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2인 1조가 되어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다들 끙끙대며 마네킹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쩔쩔맵니다. 누군가는 허리를 삐끗했다며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마네킹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 분.
42번 강지우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우는 마네킹의 곁에 섭니다. 그녀는 강사가 가르쳐준 지렛대 원리를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5년 동안 하루에 10번도 넘게 순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감각입니다. 지우는 마네킹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한쪽 무릎을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추고 마네킹의 상체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반동을 이용해 단숨에 그러나 부드럽게 마네킹을 휠체어로 옮깁니다. 털썩 소리도 없이 완벽한 안착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수만 번의 숙련도가 합쳐져야 나오는 동작이에요. 42번님, 혹시 현장에서 일하셨나요? 아니면 간호사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시어머니를 좀 오래 모셨어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 그랬군요. 어쩐지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정교해요. 여러분, 간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무게를 내 몸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이런 정교한 기술이 합쳐져야 해요. 42번님은 이미 훌륭한 전문가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최고예요. 지우는 강사의 칭찬에 귀끝이 붉어집니다. 5년 동안 남편 진우는 지훈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어머니 욕창. 생기지 않게 잘 좀 해. 집안 꼴이 이게 뭐야라는 타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마네킹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나도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녀의 눈에 비친 마네킹의 무표정한 얼굴이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 순자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시립병원 602호 병실에 첫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환자는 82세의 박노인.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지만 뇌경색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된 뒤 성격이 괴팍해질 대로 괴팍해진 인물입니다. 이미 3명의 간병인이 박노인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악명 높은 환자였죠. 지훈이 첫 출근을 한 날 박노인은 지훈이 내미는 죽그릇을 바닥으로 쳐냈습니다. 나가. 이 돈독 옳은 년아. 내가 내까진 년들한테 몸 맡길 줄 알아? 내 자식 놈들이 나 죽으라고 보낸 자객이지. 당장 꺼져.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 아버님, 전복죽 냄새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깨진 조각에 발 다치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저 돈독 옳은 거 맞아요. 아버님 잘 모셔야 저도 월급 받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워하셔도 좋은데 제 월급 주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부려먹으세요. 그게 아버님 돈 안 아까운 길이에요. 박노인은 예상치 못한 지훈의 대꾸에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쉽니다. 지훈은 바닥을 다 닦은 뒤 새로운 물수건을 가져와 박노인의 굳은 발을 감쌉니다. 오랜 투병으로 발등의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발가락 사이에는 진물이 맺혀 있습니다. 아버님 발이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발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큰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아버님 마음처럼 안 움직여서 속상하시죠? 저도 저희 어머니 모실 때 그랬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괜히 옆에 사람한테 화가 나거든요. 그 화 저한테 다 내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대신 밥은 드셔야 해요. 그래야 저랑 내일 또 싸우시죠. 지훈의 따뜻한 손길이 박노인의 굳은 살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악다구니를 쓰던 박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상처 입은 발을 보며 공감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박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지우는 압니다. 이 노인의 분노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지우는 밤새 박 노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보름간의 병원 생활은 지훈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환자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여유가 생겼고 병동 간호사들에게 강 선생님이라 불리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퇴근길 지우는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뽑습니다. 300원의 사치.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로비 창밖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5년의 지옥을 건너와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잘 되면 살 수 있댔잖아. 지훈 언니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지훈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습니다. 5년 동안 지겹게 들었던 목소리, 전 신우이 미경입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병원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종이컵 속의 커피가 지훈의 극심한 떨림에 따라 물결칩니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휠체어. 그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남편 진우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시작했다던 그래서 아내를 장례식 날 매정하게 버렸던 그 박진우가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채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실려가고 있습니다. 미경아, 지훈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그 사람 이제 겨우 나 잊고 자기 인생 살 텐데 내가 다시 짐이 되면 안 돼. 나 그냥 나쁜 놈으로 죽게 해줘. 그게 지훈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오빠 이 바보야. 불륜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언니 쫓아내면 마음이 편해? 오빠 암이라는 거 알면 언니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잖아. 진실이 화살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불륜은 없었습니다. 새 인생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평생 계속될 것 같은 간병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해주기 위해 가장 추악한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지훈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벽을 짚고 주르르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마치 진우의 피눈물처럼 보입니다. 나쁜 놈으로 죽게 해달라던 남편의 비참한 외침이 지훈의 귓가에 맴돕니다. 지훈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5년이 그리고 그 끝의 배신이 사실은 이 남자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장 잔인한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섭니다. 휠체어가 사라진 복도 끝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이 전문 간병인의 그것보다 더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납니다. 강지훈의 인생 2막. 이제 그녀는 남편이 써놓은 가짜 엔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어든 그 어두운 병실을 향해 자신의 전공이자 무기인 지팡이를 다시 고쳐쥐고 걸음을 옮깁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갑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삶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절박한 숨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의 영혼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방금 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캔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발등을 적시는 뜨거운 액체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으로 느릿하게 움직이는 휠체어 한 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이 5년 동안 목숨처럼 섬겼던 남자, 그리고 장례식 날 차가운 눈빛으로 이별을 통보했던 남편 진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에 앉은 그는 지훈이 알던 박진우 부장이 아닙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셔츠 대신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겨울 서리를 맞고 말라버린 풀잎처럼 위태롭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병원 타일 바닥을 구를 때마다 그의 마른 몸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지우는 기둥 뒤로 몸을 바짝 숨기며 입술을 깨뭅니다.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막기 위해 잇몸이 허물어질 정도로 힘을 줍니다. 신우이 미경의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지훈의 고막에 박힙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 그 짧은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 속에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쏟아집니다. 불륜이라니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니요. 지훈을 밀어내기 위해 그가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사실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뒤집어 쓴 악마의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지훈은 이제야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그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시들어간 아내에게 자신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지옥까지 선물할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비겁한 배신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훈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며 마음 편히 떠나갈 수 있도록 그는 가장 처절한 숨바꼭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벽을 짚고 주르르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은 혼자 죽으러 갔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당신은 고독이라는 감옥을 선택했구나. 그 지독하고도 잔인한 사랑 앞에 지우는 허망함과 분노,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들이 사라진 쪽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공기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고,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냐고 따져 묻고 싶지만 저토록 야윈 남편의 뒷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지훈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지훈은 곧장 남편의 병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우는 또다시 아내를 밀어내기 위해 더 모진 말을 내뱉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남자입니다. 지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냅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이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당신의 비참한 재능인 간병으로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사물함에서 간병인용 푸른 조끼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커다란 방역 마스크를 씁니다. 그녀는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해 802호 박진우 환자의 간병을 자처합니다.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 없어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는 그 자리에 지우는 아내가 아닌 낯선 타인의 이름으로 발을 들입니다. 802호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정적. 창가 쪽 침대에 진우가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지우는 발소리를 죽여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본 남편의 얼굴은 로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독성 때문인지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고 볼은 깊게 패어 뼈의 윤곽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진우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그의 눈동자는 약 기운 때문인지 초점이 흐릿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목소리를 변주하여 낮게 대답합니다. 오늘부터 돌봐드리기로 한 간병인입니다. 몸이 많이 힘드시죠? 일단 좀 편하게 누워보세요. 진우는 마스크 위로 드러난 지훈의 눈을 잠시 바라봅니다. 지훈은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시선을 피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내 힘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설마 자신의 아내가 이곳에서 간병인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겠지요. 지우는 그가 고개를 돌린 사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흐트러진 이불을 정돈해 줍니다. 5년을 모셨던 시어머니의 육신보다 훨씬 더 가볍고 서글픈 무게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온 몸을 적십니다. 이제 지우는 아내가 아닌 유령이 되어 남편의 마지막 곁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간병인으로서의 일과는 지훈에게 뼈에 새겨진 노동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남편이 되었을 때 그 노동은 매 순간이 심장을 도려내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물을 받아와 진우의 마른 다리와 발을 닦아줍니다. 수건 끝에 닿는 남편의 피부는 생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지우는 정성스럽게 그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내며 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복기합니다. 진우는 이 낯선 간병인의 손길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굳은 몸을 마사지하며 다져진 지훈의 숙련된 손길은 기계적인 간병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진우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창밖의 흐린 밤하늘을 봅니다. 아주머니,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예전에 제 아내 손도 참 따뜻했거든요. 그 사람은 참 고련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갔죠. 지우는 수건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눈물이 대야 속으로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아내가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이렇게 아프신데 가족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요. 아내를 버렸거든요. 사실은 버려진 건 저인데 아내한테는 제가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 같은 놈 죽는 꼴까지 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주머니, 제 아내가 지금쯤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요? 나 같은 거 있고 소고기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있어야 할 텐데. 네. 아마 잘 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아주 많이 원망하면서도 당신이 어디선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끝내 떨리고 맙니다. 진우는 그 떨림을 약 기운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지훈은 잠든 그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정작 남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혼자 두게 해서. 당신의 사랑을 배신으로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지우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시누이 미경이 간병인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5년을 함께 고생한 올케의 등을 미경이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미경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훈을 이끌고 비상구 계단으로 나갑니다. 미경은 지훈의 마스크를 벗기려다 그녀의 눈이 피눈물을 흘린 듯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춥니다.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 미쳤어? 오빠가 알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난리 칠 텐데. 오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언니 이름만 부른단 말이야. 쉿, 조용히 해. 미경아, 진우 씨는 몰라. 내가 그냥 간병인인 줄만 알아. 제발 끝까지 모르게 해줘. 언니, 이건 아니야. 오빠 암세포가 이미 간까지 다 퍼졌대. 수술도 안 된대. 언니가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사실대로 말하고 오빠 손잡고 같이 울어야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아니, 그럼 진우 씨는 더 괴로워할 거야. 자기가 친 사고 수습하느라 내가 또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눈도 못 감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그냥 802호 간병인으로 있게 해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내 손으로 밥해주고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어.
이게 내가 진우 씨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지우는 차가운 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미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미경은 그런 올케가 가여워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한국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그 속임수 뒤에서 각자 피눈물을 흘리는 이 지독한 인연들. 결국 미경은 지훈의 간절함에 입을 닫기로 합니다. 지훈은 다시 마스크를 고쳐 쓰고 거울 속의 슬픔을 닦아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남편을 향한 마지막 헌신과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뿐입니다. 며칠 뒤 진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새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헛것을 보며 지훈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지훈은 밤을 꼬박 새우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그의 타는 입술을 축여주고 그의 차가운 손을 가슴에 품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차가운 시간, 진우가 기적처럼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기대 잠든 간병인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때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손등에 있는 아주 작은 화상 흉터. 3년 전 시어머니의 미음을 끓이다 냄비에 데웠을 때 진우가 직접 연고를 발라주며 속상해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훈의 마스크 끝을 잡습니다. 지훈이 놀라며 잠에서 깹니다. 지훈아, 너지? 강지훈, 너 맞지? 지훈은 마스크를 고쳐 쓰려 했지만 진우의 눈빛이 이미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내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왜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널 보냈는데? 왜 다시 이 지옥으로 기어들어와? 나쁜 년 그냥 가서 잘 살지 왜? 당신이야말로 왜 그랬어? 나를 왜 그런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당신한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 당신이 가면 나는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울라고. 지훈의 울음 섞인 외침이 병실 벽을 때립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갖다 댑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 처절한 재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통곡합니다. 남편이 짜놓았던 슬픈 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진우의 호흡이 다시 가빠집니다. 의료진이 들이닥치고 지우는 다시 복도로 밀려나갑니다. 지우는 닫힌 병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새벽 4시. 병원의 복도는 창백한 형광등 아래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802호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가리던 푸른 조끼도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뼈만 남은 남편 진우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거치대에 걸린 수액 주머니에서는 투명한 액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며 진우 씨의 빈약한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갑니다. 그 규칙적인 낙하 소리가 마치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모래시계 소리처럼 들려 지훈 씨의 가슴을 후벼 파네요. 진우 씨의 손등은 수없이 반복된 주사바늘 자국으로 검푸르게 멍들어 있습니다. 지훈 씨는 그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뺨에 대고 가만히 비벼봅니다. 자신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전달되어
그가 떠나려는 길을 잠시라도 붙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죠. 정체가 드러난 뒤 진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함이 분노를 넘어서고 다시 그 미안함이 지독한 그리움으로 변해가는 찰나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진우 씨는 아내의 얼굴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밀어냈던 아내가 다시 이 죽음의 냄새 가득한 병실로 돌아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구원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자책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어요? 나를 왜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지윤 씨의 나지막한 원망이 정적을 가릅니다. 진우 씨는 힘겹게 눈을 떠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는 황달기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내를 향한 사랑만큼은 예전의 그 맑았던 시절과 다름없습니다. 진우 씨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나와 베개를 적십니다. 지윤 씨는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당신이 내 죽음까지 지켜보며 시들어가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남편의 소리 없는 고백이죠.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어떤 거짓말도 어떤 가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가올 이별에 대한 공포와 그보다 더 거대한 사랑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해뜰녘의 희미한 푸른 빛이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습니다. 밤새 사투를 벌이던 진우 씨의 거친 숨소리가 아주 잠시 잦아든 순간 그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흐릿하던 그의 눈동자가 이번만큼은 지윤 씨의 얼굴을 정확히 응시합니다. 지윤 씨는 그의 눈빛 속에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을 읽어냅니다. 진우 씨는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신의 여윈 손으로 하나씩 만져봅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몸을 닦고 미음을 끓이고 빨래를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 그 손은 진우 씨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아픈 기록부와 같습니다. 진우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첫 마디를 뗍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고해성사에 가까웠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의 입술에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그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조차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흔적입니다. 진우 씨는 아내를 속여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암 선고를 받았던 그날, 무너져 내리는 가슴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아내의 멍든 팔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윤아, 그냥 나쁜 놈으로 남게 해주지. 왜 다시 돌아와서 이 험한 길을 또 걸어? 당신 이제 겨우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숨 좀 쉬나 했더니 내가 또 당신 발목을 잡았네.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당신이 내 욕을 실컷 하면서 내 배신을 핑계 삼아 세상 구경도 하고 남들 입는 예쁜 옷도 사입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길 바랐는데 나 같은 놈 죽는 것 따위는 뉴스 한 구절보다 못하게 지나가길 바랐는데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오열하듯 잦아듭니다. 지윤 씨는 남편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심장 박동은 느리고 불규칙하지만 그 안에서도 요동치는 남편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썼던 그 잔인한 시나리오를 고백합니다. 불륜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내기 위해 낯선 여자와 찍은 가짜 사진을 준비하고 아내에게 독서를 내뱉기 위해 밤새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그 비참한 밤들에 대해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 모순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먼저 도려냈는지 그는 눈물로 증언합니다. 지윤 씨는 남편의 가슴을 때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나쁜 놈이면 나는 뭐가 돼요? 당신이 떠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 웃어요? 당신 없이는 새 출발도 행복도 다 가짜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지도에는 당신이라는 이정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윤 씨의 단호하고도 애절한 고백에 진우 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힘없이 쓰다듬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가려주는 우산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함께 젖으며 걸어가는 것임을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병동 복도에서는 아침 배식 카트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타인의 일상은 저토록 활기차게 시작되는데 이 방 안의 두 사람은 이제 막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윤 씨는 결심합니다. 남은 시간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가면 없이 거짓 없이 오직 강지윤과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겠노라고. 남편의 고해성사는 아내의 용서라는 바다에 닿아 비로소 평온한 안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가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호전 상태가 진우 씨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윤 씨는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남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남편의 세수를 돕고 환자복 위에 그가 평소 아끼던 두툼한 가디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남편을 앉히고 무릎 위에는 따뜻한 담요를 겹겹이 덮어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병원 옥상 정원.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갑지만 투명한 겨울 공기가 두 사람의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진우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좁은 병실 천장이 아닌 끝없이 높은 하늘과 그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 진우 씨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느낍니다. 지윤 씨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정원의 오솔길을 걷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진우 씨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부서집니다. 지윤아, 저기 봐.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도 오늘처럼 코끝이 찡할 정도로 추웠잖아. 당신이 내 코트 주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고 좋아했었는데.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에 지윤 씨는 참아왔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 손이 너무 뜨거워서 난 당신이 열병이라도 난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당신 손 녹여줄게요. 내가 당신의 난로가 되어줄게요. 지윤 씨는 남편의 여윈 손을 잡아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예전과는 반대가 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체온만큼은 그 시절의 기억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결속시킵니다. 하늘은 서서히 오렌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장엄한 노을로 물들어갑니다. 도시의 빌딩 숲 위로 저무는 해는 유난히 크고 붉습니다. 사람들은 저 노을을 보며 내일의 안녕을 기원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노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작별 인사와 같습니다. 진우 씨는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아내의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사랑,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지윤아, 내가 없어도 저 해는 내일 또 뜰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줘. 나가고 나서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지 않겠다고. 당신은 저 빛을 닮은 사람이니까 나 대신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며 살겠다고. 그게 내가 당신한테 남기는 마지막 숙제야. 진우 씨의 말에 지윤 씨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온 남편의 향취와 노을의 온기가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지윤 씨는 압니다. 이 약속은 남편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생존줄이라는 것을요. 노을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푸른 어둠이 깔릴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이들의 슬픈 외출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옥상을 내려오는 길 지윤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남편의 약속을 짊어진 여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노을은 사실 자연이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공기는 비명과 기계음으로 뒤덮입니다. 진우 씨의 폐는 더 이상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산소 포화도를 알리는 모니터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으며 붉은 숫자를 깜빡입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박진우님.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윤 씨는 등 떠밀리듯 차가운 복도로 밀려나갑니다. 닫힌 문 너머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지윤 씨는 병원 복도의 하얀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르 주저앉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와 두 손을 맞잡아 보지만 공포는 이미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다가와 지윤 씨 앞에 섭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DNR, 연명 치료 거부 확인서.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자비의 문서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기계로 숨을 강제로 불어넣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가슴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평소에 그런 고통스러운 연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보호자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분을 고통 속에 붙잡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하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의사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지윤 씨의 심장을 도려냅니다. 지윤 씨는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이 종이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이 남편의 숨을 끊는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옥죄어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에 묶여 온몸에 관을 꽂은 채 억지로 생명을 이어가며 비명을 지를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윤 씨는 과거 시어머니 순자 씨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도리가 무엇인지 몰라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고통 속에 떠나보냈던 기억이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줍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검은 얼룩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남편이 옥상에서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나 이제 진짜 쉴 수 있게 해줘. 지윤 씨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눌렀습니다. 그것은 아내로서 내리는 마지막 선고이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건네는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침대 위에서 진우 씨가 가늘게 눈을 뜹니다. 그는 지윤 씨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내 아내. 정말 고마워. 진우 씨의 목소리는 이제 가을바람에 굴러가는 마른 잎사귀 소리보다 작습니다. 지윤 씨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아내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내가 다 기억할게요. 새벽 5시. 창밖의 세상은 아직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지윤 씨가 지난 5년 동안 간병일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새벽 공기를 마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진우 씨의 심장 박동을 알리던 모니터의 물결이 완만해지더니 이내 가느다란 직선 하나로 수렴합니다. B- 하는 단조롭고 긴 기계음. 그것은 한 남자의 생애가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리는 비보이자
지윤 씨에게 허락된 기적이 여기까지였음을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의료진이 사망 시간을 확인하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지윤 씨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쌉니다. 그녀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깨끗한 수건을 적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굳어가는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을 지워주고 평생 가족을 위해 고뇌하느라 깊게 파였던 미간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이것은 간병인으로서 수만 번 반복했던 일이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내 강지윤으로서 남편에게 올리는 마지막 제례와 같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숨가빠서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돼요. 거기선 우리 어머니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 마중 나와주세요. 지윤 씨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합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려 했던 그 자유라는 선물이 이제야 자신의 손길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마지막 온기를 나눕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지갑 사이에서 구겨진 수첩 하나가 떨어집니다. 지윤 씨가 몰랐던 남편의 투병 일기였습니다. 오늘 지윤이가 왔다. 마스크 뒤에 숨은 그 눈망울이 슬퍼 보여 가슴이 찢어졌다.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그래야 한다. 그래야 지윤이가 나를 잊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지윤아, 내가 닦아준 내 발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발을 뺄 수가 없었다. 지윤 씨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듬으며 끝내 참았던 오열을 터뜨립니다. 남편의 배신은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고 그의 냉소는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음을 이 수첩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의 수첩을 품에 안고 병원 정문을 나섭니다. 그때 머리 위로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올겨울의 첫눈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설레던 그날처럼, 그리고 두 사람이 고단한 삶을 서로 지탱하며 걸어왔던 그 골목길처럼 눈은 병원의 거친 아스팔트를 하얗게 덮어갑니다. 지윤 씨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보여요? 당신이 좋아하는 눈이에요. 그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켜준 생명, 남편이 물려준 용기, 그리고 남편이 남긴 강지윤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윤 씨는 주머니에서 간병인 자격증과 조끼를 꺼내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을 돌보는 강지윤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강지윤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내리는 눈발 사이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통과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위험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별은 마침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거대한 쉼표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승을 떠나 완전히 먼 길을 떠난다는 49제 날입니다. 지윤 씨는 오늘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무거운 상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네요. 남편 진우 씨가 생전에 좋아했던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지윤 씨는 화려한 옷보다 맑은 하늘색이 참 잘 어울린다고요. 지윤 씨는 화장대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던 립스틱을 꺼내 아주 옅게 발라봅니다. 입술의 생기가 도니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햇살에는 봄의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지윤 씨는 진우 씨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그 좁은 나무 판자에 적힌 이름 석자가 왜 이리 가슴을 저미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윤 씨는 예전처럼 통곡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옷 입고 왔어요. 나 예쁘죠? 지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의 단단함이죠. 그녀는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할 때마다 무릎에서 툭툭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간병하며 달아버린 몸의 훈장입니다. 그 통증마저 이제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촉감 같아 지윤 씨는 소중히 여깁니다. 제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윤 씨의 가방 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첩을 꽉 쥐는 지윤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 씨는 가장 먼저 집안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던 환자용 침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커다란 식탁을 놓았습니다. 벽지에는 밴드 자국과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지윤 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강지윤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미뤄왔던 자신만의 작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윤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느꼈던 수많은 아픔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닦아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죠.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글을 써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가끔 옆자리에 진우 씨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지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환청처럼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지윤 씨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당신이 준 인생이잖아요. 헛되이 쓸 수 없어서 그래요. 지윤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늘 남편과 시어머니가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급하게 먹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신선한 나물을 무치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 정갈하게 한 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남편과의 약속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겠다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약속 말입니다. 지윤 씨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오르고 그늘졌던 눈가는 맑은 빛을 되찾아갑니다. 어느덧 남편의 빈자리에 먼지가 앉기보다 그리움이 먼저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하던 지윤 씨의 집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시누이 미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고 어깨는 죄인처럼 축 늘어져 있네요. 한때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오롯이 지윤 씨에게 떠넘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사람. 남편 진우 씨가 불륜이라는 가짜 연극을 할 때도 방관자처럼 굴었던 그 시누이입니다. 미경 씨는 거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떡볶이를 꺼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는 두 사람이 예전 고된 시어머니 수발 끝에 몰래 숨어 먹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대신 그녀의 눈물이 떡볶이 용기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한국적인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시누이의 회한이 병실의 정적보다 더 무겁게 거실을 누릅니다. 언니, 나 오빠 보내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꿈속에서 엄마가 나오고 오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엔 늘 언니의 그 마른 뒷모습이 보여서 자다가도 가슴이 턱 막혀. 내가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오빠가 미친 짓 할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지윤 씨는 가만히 미경 씨의 거칠어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칩니다. 미경 씨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지만 지윤 씨의 손은 이제 제법 온기가 돕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시댁 식구라는 이름의 창살 아래서 신음했던 지윤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남편이 선물한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요. 미경아, 이제 그만 울어. 내 오빠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다 갚아주고 갔어. 자기가 나쁜 놈 되면서까지 나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 마음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말자. 나 이제 당신 엄마 원망 안 해. 당신 오빠도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마음속 감옥에서 나와. 지윤 씨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위대한 선언이죠. 미경 씨는 지윤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거실 벽을 타고 흘러나와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던 원망의 냄새를 씻어냅니다. 두 여자는 밤이 깊도록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이제는 추억이 된 진우 씨의 고집과 시어머니의 까탈스러웠던 성미를 이야기합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그 밤, 지윤 씨는 미경 씨를 보내며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넉넉히 싸줍니다. 가서 애들 챙겨줘. 밥 굶기지 말고. 지윤 씨의 이 한마디는 한국 며느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화해의 몸짓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떠난 뒤 지윤 씨는 비로소 거실 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이 집에는 누구의 귀신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의 평화만이 깃들어 있을 뿐입니다. 지윤 씨는 생전 남편과 약속했던 강원도 바다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단둘이 걸었던 그 해변입니다. 그때는 진우 씨의 듬직한 손을 잡고 걷느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지윤 씨의 손에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수첩만이 들려 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은 지윤 씨의 잃어버린 5년을 보상하듯 찬란하게 빛납니다.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소금바람이 지윤 씨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지윤 씨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모래사장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의 감촉,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의 규칙적인 소리. 그것은 마치 남편 진우 씨가 마지막 순간에 내뱉었던 그 가쁜 숨소리 같기도 하고 평안히 잠든 뒤의 고요한 박동 같기도 합니다. 지윤 씨는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남편의 이름을 아주 크게 적어봅니다. 박진우.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 강지윤을 나란히 적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같이 오고 싶어 했던 바다예요. 나 이제 혼자서도 기차 잘 타고 혼자서도 밥 잘 먹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 겁쟁이 지윤이 아니에요. 지윤 씨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곳엔 진우 씨가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추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윤아, 바다에 가거든 내 이름은 파도에 씻겨보내고 내 이름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라. 너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너로서 빛나야 할 사람이니까. 지윤 씨는 그 글귀 위로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지윤 씨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윤 씨는 해변 끝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합니다. 카페 안에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의 젊음이 부러워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 지윤 씨는 그들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수평선을 찍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지윤 씨는 생각합니다. 남편과의 사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다해 열어준 새로운 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윤아,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의 숨소리가 아니라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카페를 나서는 지윤 씨의 어깨 위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예전의 그 슬픈 노을이 아닙니다. 내일의 해를 기다리게 만드는 희망의 주황빛입니다. 지윤 씨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작별이자 과거의 자신을 향한 배웅이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모래사장을 걸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합니다. 이제 지윤 씨의 인생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약입니다. 남편 진우 씨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윤 씨의 달력은 더 이상 병원 예약일이나 약 복용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상담 예약과 강연, 일정, 그리고 그녀가 돌봐야 할 수많은 남겨진 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지윤 씨는 이제 상가 건물의 작은 모퉁이에 마련된 간병가족치유센터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절망하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타인의 고통을 눈빛만으로도 읽어내고 그들의 마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단단한 치유자 강지윤이 있습니다. 센터의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네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상담실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둔 자녀들,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지키며 영혼이 말라가는 아내들. 그들은 지윤 씨 앞에서 비로소 가면을 벗고 통곡합니다. 지윤 씨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지윤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병 가족들이 겪는 죄책감을 씻어주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녀의 시스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한 젊은 부인이 지윤 씨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그녀의 휑한 눈동자에서 지윤 씨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남편을 보내고 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아요. 지윤 씨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은 피니까요. 당신 안에도 아직 피지 않은 씨앗이 있어요. 남편분이 당신에게 준 건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라는 마지막 사랑일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윤 씨의 활약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병 가족의 인권과 복지 사각지대를 공론화한 공로로 그녀는 올해의 위대한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강당 안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지윤 씨는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맑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오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지지만 지윤 씨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합니다. 무대 앞 첫 번째 빈 좌석. 그곳에 남편 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는 것 같은 환영을 봅니다. 트로피를 건네받은 지윤 씨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고 지윤 씨는 천천히 입을 뗍니다. 사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했고 시어머니를 미워했으며 제 삶을 저주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제 남편 박진우 씨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위대한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악마가 되면서까지 저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꺼내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의 지독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준 내 인생,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이 숨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어요. 나, 당신 아내였던 게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지윤 씨의 수상 소감에 객석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커지며 지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쏟아지는 조명빛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박수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 지윤 씨는 시상식 꽃다발 속에서 노란 프리지아 한 송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퇴근길 단골 꽃집에 들러 똑같은 꽃 한 다발을 더 삽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 씨는 진우 씨의 영정 사진 앞에 상패와 꽃다발을 놓아둡니다. 사진 속의 진우 씨는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지윤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밤하늘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꼭 남편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윤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웠고 그 빛으로 타인을 비추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윤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나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숨을 쉬었다. 여보, 당신이 준 이 숨으로 나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시작이자 끝이야. 펜을 내려놓은 지윤 씨의 손등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연고를 발라주었던 그 화상 흉터는 이제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고단했던 간병인 강지윤의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고 당당하며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간. 강지윤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떤 폭풍 후에도 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부서지고 짓밟히지만 결국 그 상처 사이로 새살이 돋아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강지윤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 대단한 마술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 자체가 우주를 움직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힘겨운 겨울이 찾아왔나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느라 숨이 가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지윤 씨의 정원에도 꽃은 다시 피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씨앗만이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제 곧 찬란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